네, 아까 정책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역시 사람 키움과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분이 역량 있는 분이 사실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되면 없던 인프라도 또 여러 가지 건의를 받고 해서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요. 좋은 인프라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역량 있는 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인프라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 키움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달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의대 신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확장된 부지를 받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 부지 그대로 건립이 될 때는 건립되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있으면 분명히 저희 동창분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왕에 고생해서 짓는 의대 신축을 좀 더 잘 짓지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139년 동안의 역사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저희 손으로 짓는 의과대학이고요. 향후 10년이 아니라 한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들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공정 상식에 기반한 경고제도인데요. 아까 트랙제가 현실적으로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사전 정지 자극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중점 교수 그리고 교육 중점 교수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전임 교수의 전임 TO에 대한 내용은 추후 현장 질의에도 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음 질문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T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상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 그리고 미래의학을 선도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이 제가 추구하는 미래상입니다. 주요 목표 세 가지는 우선 첫째는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새 의과대학의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과대학 설계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비록 우리가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공간이 적어서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연구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보다 글로벌하게 이런 연구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조의 그런 대학이 되어야 되고 또 미래의 확장성도 있어야 됩니다. 짧게 얘기를 해야 돼서 길게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사실 저희가 32대 때 지금 현 부지를 받는 이유는 거기다 의과대학을 짓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더 넘어서 많은 확장된 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사회의 이사장님이나 많은 이사님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현재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번 2년 동안에 틀림없이 설계를 마치고 임기 내 의과대학 기공식을 그 다음에 차차기 학장님 때에는 준공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제도 이야기입니다. 인사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이 안 됐던 이유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획실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2대 때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다 마쳤고 운영의 묘를 활용한다면 그다지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결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구 기획력을 높이고 수월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인 연구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전체적인 어떤 연구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연구 전체를 나라의 연구 전체를 리드해가는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첨단 연구 기획단을 신설하고 연구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는 것이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꿈꾸는 우리 현대대학 의과대학은 공정한 제도 속에서
다양성이 있는 그런 의과대학입니다. 꼭 이루고 싶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인사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외과 의사한테 왜 과제를 못 하느냐, 또 의사과학자한테 왜 진료 실적이 적게 하느냐, 이게 지금의 인사대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함속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비전 교원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비전인 교원하고 전인 교원하고 지금 임금, 의료원에서 나가는 임금이 오히려 역전되었습니다. 비전인 교원 재계약하면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비전인 교원 제도는 하등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수인력 유치만 하는 아주 빨리 정리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신축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대학 자금사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리더십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병원 건물은 모르지만 의과대학 건물은 동문들이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또 강남세브란스 병원이 우리 대학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세브란스 병원이 강남 한가운데 정말 이름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캠퍼스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발전의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의대 미래상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연세의대는 아주 우수한 대학이고 우수한 교육, 연구, 봉사 이런 거 해야 되는 거가 우리 학교의 미션이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학생 때부터 느껴왔던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행복한 기관,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예요. 연세의대의 미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 조금 부족했던 선배가 후배를 키워주고 그 후배가 자라서 또 그 선배가 돼서 후배를 키워주는 그런 내리사랑의 문화가 자리 잡는 게 제가 꿈꾸는 연세의대 미래입니다. 목표 3개 말씀드리자면 아까 한 거랑 조금 중복되기도 하는데 하나는 복잡한 거를 좀 슬림화시키는 게 확실히 첫 번째 저는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비만 연구자지 않습니까? 좀 슬림하게 만드는 게 저의 적성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문제인데요.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다면 이건 사실 네트워크는 관심이죠, 관심. 그래서 서로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져야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학장 후보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겠지만은 80-90명의 교수님들밖에 우리 630명의 교수님들 중에서 80-90명밖에 관심을 안 가지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공동연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서로 힘을 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분들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내실을 우선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가 사실 사업도 많이 키우고 굉장히 거대해졌어요. 그렇지만 속에는 빈 곳이 굉장히 많아서 늘 생각해온 거는 내실을 한번 제가 챙기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일을 계획하지 않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연세의대의 미래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가지 주요 목표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 3가지 목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커다란 꿈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게 단기 목표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 붕괴가 되고 있는데 그걸 안전한다. 근데 이제 그 백그라운드 뒤에는 보면 지금 모든 분들이 교육을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등한시하게 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진료, 이런 다른 포션에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재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부학장을 신설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아까 어느 후보자님께서 언론 기사된 우리 학생들의 좀 안 좋은 기사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생겼냐 하는 거를 저희가 조금 포커싱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학생 선발에 있어서 의과대학이 주도를 하지 못하고 본교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부 학장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인재부 학장을 통해서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데 그거는 저희가 답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통하고 이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임 교수님의 권한과 상임 교수회의의 권한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아까 어떤 후보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신임교원 선발에 있어서 교실 인사위원회 결정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일부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주임 교수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인사가 결정되는 예가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임교원 선발 시의 공정한 인사의 시작은 공정한 교내 인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위원이 선정되어야 하나 현재 교실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대학의 지침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교실 평가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보강하는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인사위원회도 지금까지 교실인사위원회 결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관례를 좀 보강해서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와 또 교실인사위원회 결정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체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이 모든 분들, 바쁜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일 필요한 것은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모든 인사위원들이 해당자를 평가하고 이거에 따라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도 나머지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임 교수의 결정은 대학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대학인사위원회는 약 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다들 굉장히 바쁘시죠. 병원장도 들어오시고 의료원 대표에서 기획실장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분들 역시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며 더불어서 주임 교수의 능력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들을 보다 세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국의학원장이라든지 또 의생명연구원장이라든지 그 과에 관련된 부서의 임상진료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서 주임 교수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많은 교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사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큰 실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임 교수 선발 과정 우리 대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임 교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주임 교수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규정에 보면 분명히 교실원 그리고 교실과 관련된 교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안 지켜지는 면이 있고 앞으로 주임 교수 선발은 적어도 1차 추천 2명을 추천할 때는 교실원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과반수는 2명을 선발할 때는 교실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임교원 채용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 가장 큰 문제는 주임 교수의 권한이 너무 큰 게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주임 교수님이 교실원들과 잘 상의해서 선발을 하는데 이 교실 추천위원회라든지 또 이 주임 교수가 대학인사위원회에 배석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교실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주임 교수 선발할 때보다 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신교원을 채용할 때는 대학인사위원회 참고 자료로 전체 우리 교실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참고 자료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임 교수와 신임 교원 선발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그 교무과학장으로 4년 전에 일할 때 그 주임 교수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거를 팬커티 매거진에 실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주임 교수가 뭘 해야 되는지 학교가 정립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 선발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답이 뚜렷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문화가 주임 교수 대부분 이렇게 건너가면서 다음은 누구고 이렇게 되는 문화를 어떻게 깨야 되는지도 사실 답이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은 지금 업적과 무슨 역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임 교수 뽑기 바라시는 거 아니죠.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리더십과 인품인데 점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지 사실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답이 하나 있는데 아까 어떤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실원들이 알아요. 교실원들이. 그래서 저는 교무과학장 때 교실원들을 엄청 많이 만나면서 어느 분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객관적으로 이 교실이 원하는 주임 교수님은 누구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완벽하게 공정하게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때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실원들의 의지를 파악하는 과정을 제도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 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점수로만 뽑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학생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수능 점수 높은 것보다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년 이상을 함께할 교수님들이라면은 심층 면접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잣대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주임 교수님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것, 이런 사람을 뽑힌다라는 거는 조금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실원들이 원하는 교실 인사위원회 포션을 두거나, 그러니까 주임 교수님이 전부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학교가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교실원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주임 교수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평가에 대해 권한이 없는 주임 교수는 주임 교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주임 교수가 제대로 된 주임 교수가 돼서 능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교원하고 주임 교수 선발에 있어서 그 업적이나 역량을 평가하는 데서 객관적인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사제도라는 게 형식과 절차인데 그거를 준수하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할 건가 하는 거를 일단은 보려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냐, 함량이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거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후보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성원의 공감대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는 게 우리가 제도 자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거에 따른 문제가 있는 건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제도는 바뀌면서 나아가지만 그 제도의 형태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가 운영하고 싶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라는 거를 사용하면서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거를 갖다 한번 문제를 심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오래 집행되면 냉소적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권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를 주임 교수 권한을 강화시키면 학장의 권한이 약해지고 학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게 되면 주임 교수의 권한이 약해지고 이 밸런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장으로서 각 교실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실원 전체들이 목소리가 담았는지를 보장하는 역할이 학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의나 발표를 임하면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 정말 할만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게 주임 교수 인사 제도는 아마 김재우 후보께서 교무부학장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주임 교수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사실 의과대학에서 많은 이런 일들을 할 때 각 과의 세부 과에서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파악할 수가 도무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임 교수님에게 의존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주임 교수 선발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기초과들은 오히려 주임 교수 하실 분들이 없어서 더 고민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임상과 중에서도 작은 과 말고 큰 과에서 주임 교수분들이 10명, 뭐 15명씩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교원들이 주임 교수를 선발하듯이 뽑았으면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부교수 이하 젊은 교수들이 그 교실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필터링하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들을 포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교무부학장이나 학장이 인포멀하게라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정말 교수님들에게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찾아뵙는 교수님들 방으로 찾아가면 거의 19분은 감이 침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서면서 이 병원을 지켜나가는 교수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교수 그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노조라든지 다른 조직의 신경 간섭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휴가, 안식년, 연구, 출장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장이 3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3년은 가장 편하게 원하는 기간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2년 반 연구 출장을 가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아무 지원이 없다. 연구 출장인데 어떻게 지원이 없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온 행정 업무 줄이는 거 한 가지 아이디어는 우리 교수들에게 개인당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 이 거절할 수 있는 큰 명분이 되니까 이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교수들이 지치지 않게 하려면 인사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 영역 손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 지향해야 되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 한두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바꿔나가겠습니다. 연구년은요. 제가 교무부 학장으로 재임할 때 연구년 총괄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구년 제도는요, 6년에 6개월 쓰는 그런 제도였어요. 쓰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못 쓰시는 그런 형태였는데 우리가 그 연구년 총괄제 3년짜리 마련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1개월짜리도 쓸 수 있고 2개월짜리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연구년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연구년 사용은 늘었어요. 지금 교수님들께서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도는 그때 만들어져서 교수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SRE도요. 제가 그때 교무부학장으로 딱 들어왔을 때 신임 교수의 연수가 금지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들? 그거를 저희가 풀어드리고 싶어서 왜 해외 연수 가면은 해외 네트워크도 생기고 교수님들이 그 재충전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SRE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저희가 그 연수가 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쓰여지지 않고 있는 거는 아마도 관의 사정이나 선배들의 사정이나
후배들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의 문화적인 이유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연세대학교가 내리사랑으로 우리는 연구에 못 썼지만 후배들은 좀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원은 우리가 늘려드릴 수 있는 대로 의료원과 합의해서 늘려드리겠지만은 능력 없는 그 사무원이 5명, 6명 돼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행정사무원을 직무교육을 의과대학에서 좀 시켜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비 정산이나 논문 작성 같은 것들이 정말 원활해지도록 저희가 그 비서들을 좀 교육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계약직도 많고요. 뭐 새로 들어와서 인계 잠깐 받고서 그 교수님들이 원하는 만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중에서 교수님들 사기 진작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들 진료의 최전선에 계시는 임상 선생님들은 학교가 지금 그 한시적으로 교육과 연구의 의무를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 인사평가를 감해드릴 거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임 교수가 된 다음에 저희 교실에 연구전 간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당되는데도 자기가 해당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다음부터는 절대 아까 김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들이 늘었거든요. 그런 안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먼저 선순환적으로 큰 틀에서 투자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사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서로 협조랑 양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과들을 보니까 한정적으로 거의 못 가는 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세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한 행정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각 교실이 약간의 교실 발전 기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도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를 야기했을 때 의료원에서 책임지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뽑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복지는 지금 의정 사태로 생겨서 더 가중이 됐지 기존에 계속 있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자기 한계 이상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학회들이 굉장히 분과학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분과학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하다 보면 집중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전이 과거에는 1, 2년 연수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정년 때까지 특별히 연구년을 사용할 생각도 못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현재는 3년을 쓸 수가 있고 만약에 한 6개월 다녀오면 3배수로 해서 18개월 후에는 또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비교 상대가 아마 신촌 캠퍼스에 있는 본교 교수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굳이 3년이라는 제한 없이 2배수로 계속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교 선생님들하고 저희 의과대학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진료를 계속 환자를 특히 보는 교수님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 교실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규정만큼은 신촌 캠퍼스에 있는 교원들 기준으로 지향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문제는 의과대학에서 가장 고민했던 분야예요. 근데 사실 이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려운 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아주 고가 연구 장비를 다루거나 전문직의 어떤 성격이 강한 그런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임 교원들의 그 연구비 관리 행정 인력에 대한 것은 꼭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어려운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삭감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임 교원들의 SRE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의과대학에서 계속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의 자긍심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노력에 대한 그 합리적인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평가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선택적 트랙 제도를 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본인이 평가받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이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힘들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후보자님도 계셨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당장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좀 취해야겠죠. 모든 교수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새로 들어오는 신임 교원이라든지 과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당장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디테일이 아직 부족합니다. 트랙 선택제도위원회를 세팅한다든지 또 질적 평가를 위한 어떤 세부적인 안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의 번아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바로 선택적 트랙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구년 휴가는 김재우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의견에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교실원 간의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우선적으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수월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연구년 사전 예고제 같은 것을 통해서 해당되는 분하고 주임 교수한테 저희가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또 휴가도 우리가 여름 휴가는 미리 다 내갖고 교실원들이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휴가 예고제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디를 간다라는 것을 미리 공표하는 그런 제도를 쓴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아웃 방지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 4일제 근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교수님들 다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를 몰아갖고 외부 일을 하든지 다른 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젊은 교수님들은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예 우리가 공식적인 휴일로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나가서 외부 일을 더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하는 것을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교수 복지는 사실 의과대학 예산만으로 복지를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학장을 해보니까 2년이 지날 때쯤 되니까 이거는 되는 일, 이거는 안 되는 일, 그게 판정이 나기 시작하고 되는 일은 어디를 찔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복지 문제는 의과대학 물론 이제 의료원의 예산을 요청해야 되겠지만 의과대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예산 미사용 2월금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지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 커리큘럼 지금 난감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거하고는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코로나가 2월에 터졌었거든요. 제가 교무부 학장 할 때였어요. 근데 2월에 이게 터지니까 개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상황을 업데이트 이게 더 커지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해가면서 비대면 수업을 빠르게 정착하고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교수님들 영상 찍을 줄 하나도 모르시고 어떻게 영상으로 송출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도 셋업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플래닝을 세워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편하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플래닝한다면은 우리 이거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도 몇 가지 플랜은 있는데 이거는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하고 플랜을 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대 통합 6년제는요, 사실 교수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렴풋하게 소문만 알고 있고,
예과 2년, 본과 4년 기존 프로그램에서 이제 6년 통합으로 할 수 있거나 뭐 1+5, 뭐 3+3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대학 자율에 맡겨진 거죠. 원래는 강제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대학 자율로 변환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체 의견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교수님들한테 좀 물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쭤봐야 돼요. 학장단이 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1단계로 저희가 정부 발표안을 가지고서 교수님들한테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어떤 가안의 의견 수렴을 1+5냐, 뭐 3+3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보는 단계, 결정 단계가 아니고요. 3단계로 우리가 교수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워보는 거, 그리고 그게 교수님들이 합의를 이끌어낸다면은 그걸 가지고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 CDP처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저는 고대같이 선제적으로 6년제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학교 하는 거 보면 천천히 해도 절대 늦지 않은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의료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과가 인재혁신과입니다. 그래서 안을 좀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9월 학기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턴 선생님들은 지난번에 진료 유지 목록을 학생이었기 때문에 안 받았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9월에 복귀를 하게 되면 8월에 종료해서 9월에 시험을 보는 패턴을 조금 지금 준비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학생 교과 과정도 지금 3월에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학기였는데 그거를 9월 학기로 해서 8월에 종료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오늘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이야기를 해도 정부에서 받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려면 결국은 짜집기 식의 교과 과정이 운영돼서 그거는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대 통합 6년제는 저희는 2+4를 하면서 의학과에서 갖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전공 제도, 그다음에 그 인성 기간,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본과에 있는 게 예과 2학년으로 교과 과정이 내려가게 되면 또 혼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CDP 2023은 의학과 4년에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변동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한 명에 의해서 이게 바뀌게 되면 이거는 시스템 페일리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만드는데 지향 목적이 뭔가 하는 거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CDP 시리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세 의학 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의학 혁신의 지속성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CDP 2023은 반드시 안정이 되어야 하고요. CDP 2023의 원천적인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단계에서 있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지금 완비를 하고 있고 또 동국 교육 중점 교수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안들을 고민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전공의들이 임상 교육에 더 이상 인볼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수님들의 여러 헌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교육 트랙제를 실질적으로 좀 더 도입을 하는, 그러니까 정식 트랙제는 아니더라도 동국 교육 중점 교수를 통해서 도입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년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DP 2023과 또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정 사태로 인해서 한 학년이 더블이 되면서 2학년들이 거의 203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1학년 동안은 또 송도에서 레지던시 그런 경험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동북 교육 중점 교수 임범진 교수님을 통해서 태스크포스 팀이 지금 이미 만들어졌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께 말씀드리고 서로의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큘럼 혼선은 뭐 피할 수가 없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치권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다른 좋은 얘기들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교육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너무 투자를 안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연구에 비해서 덜 투자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들어와서 여름 학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나가서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 재정을 마련하고 이에 합당한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학사 정상화를 위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교육이라든지 AI를 활용한 교육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마련을 해서 혼선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의학과 의학과의 문제는 이제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게 1호제를 할 건지 3, 3제를 할 건지 학석사 연계 과정을 개발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래닝을 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교육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훌륭한 진료의사만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리더를 키워야 되는 그런 우리의 교육 목표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부전공이라든지 마이크로 전공이라든지 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그런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 또 융합교육 정책 이런 것을 추진함으로써 이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를 드리면 학사 일정, 당장의 학사 일정 우리에게 제하고는 별개로 움직일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내년 3월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는 3월에 학생들이 돌아오면 2배가 되는 학년 그걸 앞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실시간 선택이라든지 실습의 이후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은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럼 교육을 누가 시키겠어요? 이 교수님들이 그러면 이후에 한 2배로 일을 해야 되죠. 물론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이 다양한 인사제도의 이런 부분도 늘려서 앞으로 준비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6년제에 대해서는 많은 교수님들 말씀처럼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미 예과 2학년은 예과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로 하는 데는 아무 제도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CDP 2023과 1+5년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의학 과정을 예과 2학년,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의학과 1학년 때 하게 되면 CDP 2023에 있는 연구심화 과정에 덧붙여서 거의 1년 6개월 정도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진로 탐색 학기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학기가 확보되면 석박사 연계 과정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과 용인 캠퍼스에 특화된 발전 방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교수 인사 평가 기준에 있어서 강남이나 용인 캠퍼스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수 개인별 맞춤형 인사 평가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용인에서 연구 실적을 말씀해 주신 후보자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낮은 잣대를 또 하는 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실 것 같고 지금 앞으로 향후 준비를 위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는 교수님한테 또 높은 잣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적인 것보다는 공간적인 것보다는 개인 맞춤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려면 현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새 병원 건축에 따른 피로감, 협소한 연구 공간과 진료 공간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학생 교육에서 제한적인 역할, 국책 과제 지원 사업의 진행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부재, 우수한 대학원생 전임의 확보가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교수 동의 포화에 따른 업무 공간의 제한 등을 말씀을 주셨고요. 용인 캠퍼스는 교수 공간이 부족하고 직급 승진을 위해서 너무 준비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인 교원과 비전인 교원 간의 불균형이 오는 문제들, 연구 인프라 부족, 교수 지원 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서 일단 현안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각 병원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하는 거는 조직 구성원들의 철학적 개념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같이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캠퍼스, 용인 캠퍼스에 대한 어떤 개념이 부족했던 게 이제 내내 아쉽고요. 강남 세브란스는 신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용인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지만 앞으로 캠퍼스 개념이 계속 적용돼야 된다는 비전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전에 앞서서 우선 당장 교원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 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교육 평점과 관련해서도 가장 큰 교실인 내과 교실조차도 임상 실습 전담 교수가 딱 한 명입니다. 그분만 점수를 받는 그런 시스템에서 최근에는 이런 평점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용인에 계시는 분들께 각각 배정을 해서 점수를 드리고 있고요. 또 임상 그 실습에 관여하는 여러 교수님들에게도 평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그 한 예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평점 부여 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활동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의 기회도 적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축까지 와야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교육 활동 평점에 대한 가산점을 당장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과제 지원 시에도 요거는 다음 그 현장 질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내 연구비에 있어서 지금 강남, 용인 선점 비율이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니지만 열악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남, 용인에 별도로 교내 연구비 어떤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당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님. 같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같은 학교의 교원들이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 공평치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평가 또한 공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갭의 차이를,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좋은 것은 그 근무 여건에 특화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이거를 AND가 아닌 OR로 평가를 하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준은 동일하지만은 여건에 따라서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칙을 변경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 근무지를 이동할 시에는 평가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미 과거에 3년 전에 한번 기준을 변경했던 그런 전례가 있으므로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만약에 가중치라든지 그 부분을 평가를 낮춰버리면 용인이나 강남에 있는 교수님들의 교육이나 연구 기능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에 유연하는 굉장히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그 항목을 공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평가 면에서는 의과대학 교육 플랫폼을 만들 때 그 온라인 강의라든지 메타버스 강의와 같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캠퍼스 간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셔틀 UAM을 설치함으로써 이동 시간의 제약을 없앨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 무슨 꿈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UAM 시범 사업을 우리 학교로 끌어들이고 설치를 하게 되면 강남에서 신촌까지는 15분 만에 우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을 없앨 수도 있겠죠. 전향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자꾸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구 역시 강남 용인에 특화돼서 그 기관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강남 캠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남 캠퍼스에 지금 외맥 공간, 1인당 외맥 공간이 신청 교환 6,000개입니다. 그런데 기초학교실을 제외하고 전체 우리 대학 간접비의 30%가 강남 교수들의 수장이 모이거나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가 보기에 강남 교수님들이 별도의 평가 기준을 원하지는 않으실까. 다만 이 30%의 간접비의 일부는 강남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용인병원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라든지 비사회에서 관련 선택 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상주하는 교육기관으로 우선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인이나 강남 교수님들이 특별한 규정, 더 낮은 규정을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칙을 그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과대학에서 이 승진이나 재임용 기준을 정말 최소한의 교수로서의 그 요건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을 의과대학에서 정해놓고 각 교실별로 우리가 아무리 최소한으로 정해도 내과학 교실 아마 아주 높은 허들을 만들 것입니다. 강남병원, 용인병원 그 교실에 맞게 그 병원에 맞게 이 인사제도를 쪼개어 나가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까 그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남과 용인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신촌은 굉장히 거대하고 발전 가능성 예를 들어서 열심히 쏟아보면 한 1%, 2% 성장하겠죠. 근데 강남과 용인은 10%, 20%를 성장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용인과 강남 세브란스 교수님들이 특별한 인사 규정을 진짜로 원하신다면은 그걸 고려해 보겠지만은 용인 세브란스 병원 개원할 때 제가 인사 규정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때 특수 목적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필수 업적 다 낮춰드렸는데 자주 반납하셨어요. 1년인가 2년 지나서 우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의지인데 강남과 용인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학교의 임무지 이렇게 인사기준 낮춰드리는 게 궁극의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대현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거리의 그 제약을 이제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는 이제 디테일이 좀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어떤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살벌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 계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서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강남 교수님께서도 용인 교수님께서도 신촌에 굳이 오셔서 학생 강의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원생이 문제긴 한데 대학원생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한테도 온라인 강의의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하면은 그런 제약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없애다 보면은 어느덧 남들이 부러워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남과 용인에 정말 전력을 투구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저희 의과대학의 교원이 이제 1,200명 정도 있습니다. 전임 교원이 600여 명 있고, 그 다음에 비전임 임상 교원이 400명 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 비전임 임상 교원이 처음 생길 때는 현재의 진료 교수 정도의 위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임상교원이 거의 전임교원의 대부분의 일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연구나 교육 면에서는 더 실적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교수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개편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임상교원들이 충분히 연구력이나 여러 가지 교육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는 교실별로 차이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교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실별로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전임 교원의 정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교실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전임 교원의 정원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임상 교원도 어차피 4년 이후에는 거의 정년 트랙에 가깝게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된 교실들 위주로 해서 빨리 정원을 대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진료 교수가 이제 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진료를 하는 그런 의사인데 벌써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료 의사들, 진료 교수들 중에서도 국가연구비를 받는 분들이 수주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연구비를 받은 기준으로 해서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드리려고 진행 중이고 이미 진행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개연구 조교수는 참 좋은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딱 3년 후면 또 떠나야 되죠. 그래서 이 중개연구 조교수를 세미 트랙제로 계속해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연구 조교수 제도가 됐든지 전임이 됐든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문제점들이 비전임이 처음 시작된 게 한 20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당시에는 비전임이 전임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전임이 전임으로 올 수 있는 트랙이 생겼고요. 비전임이 생긴 이유는 전임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진료의 로딩을 낮춰주기 위해서 처음에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전임 교수님들이 전임 교수님과 똑같이 모든 업무를 다 합니다. 교육, 진료.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임으로 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정원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TO가 나와야만 비전임을 전임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원관리위원회에 정원을 결정하는 파라메터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4가지가 임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개인의 임상 능력이 아니라 그 과의 임상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과에 있는 비전임은 평생 전임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요. 의과대학에서 연구력이라든지 향후 발전성 같은 그런 파라메터를 개발해서 그 정원관리위원회의 지표로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정원 문제가 일단은 해결돼야 비전임이든 중개연구 조교수든 TO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중개연구 조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끝나고 나서 과에서 뽑아줘야 되는데 뽑고 싶어도 TO가 안 나오니까 못 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 예고제 같은 것을 우리가 좀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1년마다 정원을 결정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2년 텀이나 3년 앞을 내다보고 정원을 결정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비전인 경우 문제는 제가 발표에서 아주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리돼야 될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에 의료원에서 만약에 한 교원을 전임으로 또는 비전임으로 20년 동안 임용했을 때 얼마만한 비용이 의료원에서 드나 한 3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 연수 기간할 때는 똑같았습니다. 이제 비전임 교원 인센티브가 늘어나도 아무 역사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비전임 제도를 유지하는 타성의적인 결정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방금 의전 전임학장님께서 그 정원관리위원회 파라미터를 말씀하셨는데 이 파라미터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비전임 교원 제도는 우리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제도의 존속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계연구 속에서 5년 전에 이제 제가 처음 이 제도를 제안했을 때는 생소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이 있다가 이제 이게 끝나면 대부분 임상교실로 돌아오잖아요. 임상교실에 비전교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비전교수 지원 많이 봐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일반화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피전 사이언티스트하고 주계연구 교사하면서 쌓아놨던 연구 업적이 3, 4년만 다 사라집니다. 지금 피전 사이언스 끝나고 6년 동안 비전임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계연구 조교수 제도는 중계연구 교수라는 제도를 각각의 임상교수의 키워를 별도로 줘가지고 이 관리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네, 비전임 교수하고 중계연구 교수 좀 따로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비전임 임상 선생님들, 임상 선생님들의 안정화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80%를 작성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병원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진료 교수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료 교수는 학교에 리포트도 되지 않고 저는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진료 교수도 안정화를 원하시면은 학교에 의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 그러면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중계연구 조교수는 좋은 제도이면 팀이 없죠. 왜냐하면 피션 사이언티스트들이 향방을 자기가 여태까지 노력해온 그 부분을 살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전임 때쯤에 아마 이제 만드셔서 저는 이제 운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 3년 이상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인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자체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지만은 하시고 싶으신 분은 계속 하는데 중계연구 조교수를 계속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비전임 교수고요. 사실 기초 쪽에는 비전임 교수님, 연구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랜트 따기도 어렵고 이 중계연구 조교수를 계속 있기보다는 기초교실 발령이나 임상교실에 전임 발령을 받는 그런 트랙으로 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히려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걸 갖다가 전혀 놓친다면은 연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연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는 우수한 교원이 자꾸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그거는 제가 만약에 학장이 되면은 임상교실 선생님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교수님들이 떠나면은 우리 학교 신축하면 뭐합니까? 빈 교수님들 다 떠나고 좋은 교수님들 다 떠나고 걱정입니다. 예,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차별을 해결 방안. 그럼 차별을 없애면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도를 개선해서 전부 다 전임 교수가 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나 했고요. 아까 정원관리위원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전공의 선생님들 정원 배정하는 것 때문에
그 위원회를 한번 만들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영속적이지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다 바뀌거든요. 지금 의료원의 CEO가 바뀌면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 연속성이 없으면서 제도를 정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원관리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연속적으로 의료원 정책으로 그냥 하나의 별도 조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연구조교수가 기초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임상학 교실로 확대를 해서 각 교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외과는 진료 교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입원 전담 교수도 있고 저희 외과가 수련이 4년 했다가 3년이 되면서 1년이 비기 때문에 3년을 끝나서 전문의가 돼도 4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임상 비전임 교수는 못 되고요. 진료 교수 트랙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를 보면서 굉장히 플렉시블하지 않은 제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 운영을 하는데 중점을 좀 뒀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런 정책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 우선 그 연구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수님들의 로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책연구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할 때 대개 한 3, 4일 시간 남겨놓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모든 스케줄을 캔슬하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가게 되고, 그러나 서울대나 다른 데는 모든 거를 제껴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 쉽게 나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 4일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건 하나의 예였고요. 그리고 개인 역량이 뛰어나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연구에 대한 기획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부 모여서 쉐어링을 하면서 좀 더 선도적으로 우리 국가나 세계의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획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과학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의사과학자는 우리 대학처럼 전 주기적으로 잘 돼 있는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의사과학자가 안착되는 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 단계에서 드랍오프가 되는데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데 TO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TO를 다른 대학에서 많이 가져가거든요. 의과대학 쪽으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력을 이용을 해서 TO를 많이 갖고 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아까 중개연구조교수와 마찬가지인데 마친 다음에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슬롯을 많이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중개연구조교수처럼 우리 대학의 예산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과거에 제가 의사과학자 육성위원회 기재부 산하에 있는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쪽에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끌고 와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서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돈을 끌고 들어와서 그 돈을 이용해서 우리의 의사과학자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학자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의 큰 장점이자 자랑입니다. 여태까지 작년에 이 통계를 보니까 90분 가까운 의사과학자가 우리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전임을 포함하면 35번의 교원이 의사과학자 출신으로 우리 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의사과학자의 문제는 이분들이 임상교실로 돌아갔을 때 의사과학자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내가 젊은 조교수가 임상교실로 가서 내가 연구해야 되니까 진료를 좀 줄여주십시오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저는
허재 교수님이 만든 아주 좋은 트랙들도 앞으로 꼭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트랙들을 한꺼번에 시행하지 못한다면 이 의사과학자부터 우리가 트랙들을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교실 내과학 교실에 의사과학자 출신이 2명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이 임상병원을 배정을 해서 이 2명이 임상고생을 좀 줄이는 이런 과정부터 우리가 트랙제도를 시행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연구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학이 우리 유대현 학생도 말씀하셨지만 연구를 기획하는 데 대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과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열심히 계획서를 쓰는 거 우리가 아주 잘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문화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획을 하는 분들을 조금 더 대우해주고 또 이를 위해서 교내 연구비의 체계를 조금 바꿔서 이런 기획 과제 이런 것을 좀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과학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네요. 최재형 교수님께서 아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재형 교수님하고 몇십 년을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최재형 선생님의 공으로 우리가 4년이 됐고 많이 키웠고 최재형 교수님이 의사과학자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의사과학자도 많고 우리 학교는 정말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최재형 교수님 답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집단 연구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집단 연구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집단 연구비를 따는 노하우들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런 노력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단 연구를 딸 때 기존에 땄던 사람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일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약간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왜냐면 이제 팀을 짜는 게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타 학교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는 그냥 네트워크가 좋아서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로 미리미리 전부 다 팀을 짠 것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얽혀 있다가 준비를 하면은 빠르게 준비를 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강남 용인 선생님들 소외될 이유가 전혀 없고 신촌에서 자기 분야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얽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집단 연구 과제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당장의 문제를 질문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건지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갖고 있어야지만 산학협동을 연구를 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그들은 저희한테 인터레스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조금 더 홍보 아니면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의정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몰입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좀 듭니다. 특히 저희 비전인 교훈으로 계셨던 의사과학자 출신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교원들 유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양성할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의사과학자를 유지할 건가, 이분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건가 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필요한 인원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이 그 인재풀을 확보하려고 그런 커미티들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베니핏이 없으면 다 뺏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재부학장 신설을 계속 강조를 드렸고 우리 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매진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의사과학자 이런 건 하나의 그냥 직급에 관한 거고요.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모든 인재가 동일한 적용으로 잣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마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발언일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후보님들 말씀 듣고 저 역시 느낀 바가 아주 크고요. 확장이 되면 정말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 두 번째는 사실 여기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원이나 본부나 법인과 조정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상당히 요구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트랙제와 관련해서 제가 교무과학자로 인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걸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아직 의료원에서 결제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거니까 그냥 좀 두고 보세요. 이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인계가 정확하더라고요. 2년 동안 계속 있다가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까 의사과학자 문제도 다 트랙제와 연관이 되어서 잘 키우는 이 의사과학자들이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트랙제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의료원장님도 안 하시려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2년 후에 또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 서울대학이랑 우리랑 같은 대학인데 서울대학은 서울대학 따로 서울대 병원 따로인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안 건데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연건 서울대병원도 별도 사업체로 따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세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다 하나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과제를 신청할 때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본교와 신청 캠퍼스와 어려움을 따로 구분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